이번 시간은 경제에서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도 무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이 부분에서 여태까지 산업화 시대에 정반대로 왔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는데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베타성이라고 그러죠. 익스클루시브. 그러니까 베타성이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해당이 실력이 되지만 잘라내는 거예요. 경쟁에 의해서 입학 경쟁, 입사 경쟁 이런 것이 다 그렇거든요. 거기서 인클루시브 포괄적 수용성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해당 사람은 되는 사람은 다 와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것도 매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모든 국민이 마인드를 안 바꾸면 달성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걸 달성하지 못하면은 디지털 시대에는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고 그랬는데요. 개천에서 어떻게 용을 만들 건가? 이거는 산업화 시대에 고민했던 거고요. 이런 플랫폼 세계, 네트워크 세상에서는 모두가 용이 됩니다. 왜냐면 모두가 다를수록 좋고요. 그죠? 다양할수록 좋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할수록 좋기 때문에 각자가 다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클루시브, 포괄적 수용성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야 플랫폼이 생성이 되고 거기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이게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대신 이론 공부가 좀 많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다 이해가 되는 얘기가 당연한 얘기지. 근데 실천이 안 되죠. 그래서 왜 그게 반드시 필요한지를 산업화 시대 경제가 한계가 많죠. 그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효용이 계속 떨어지는 거. 그죠? 그래서 시장을 만들어서 효용을 늘리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죠. 시장이 아무리 커도 효용을 끝없이 늘릴 수는 없죠. 이런 산업화 시대의 그 경제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자원의 희소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무엇인지 소유해야 내가 뭐든지 할 기반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유하려고 그러니까 경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게 경쟁에서 출발하니까 마이너스로 갑니다. 전부. 그래서 모든 원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인간은 한국뿐만 아니라 인간은 경쟁을 기반으로 생존해 왔죠. 그래서 이 두뇌 생각하는 것부터 몸의 그 무의식적인 반응들이 모두 경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버리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매일 노력하고 내가 매일 고민하고 행동을 그렇게 연습하지 않으면 바꾸기가 어렵죠.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한지 그리고 디지털 경제가 어떻게 이걸 수행해서 왔는지 다 아는 얘기지만 옛날 얘기부터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다 아는 사람이죠. 빌 게이츠와 폴 앨런.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죠. 시애틀에,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자라났는데, 빌 게이츠 아버지가 훌륭한 것 같아요. 변호사였는데, 빌 게이츠가 중학교 때부터 이 코딩에,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1970년대 초반이니까 컴퓨터라는 개념들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빌 게이츠나 폴 앨런은 천재였던 것 같아요. 관심이 많으니까 미국에서도 변호사는 저명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향력을 행사해서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그 슈퍼컴퓨터 그때는 이제 그런 기관만 큰 기업이나 큰 대학교만 그런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고 다른 데 컴퓨터가 없었죠. 그거를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서 그 슈퍼컴퓨터를 달 수 있게 섭외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폴 앨런이 2살 많아요. 그러니까 선배죠. 둘이 중학교 때 매일 저희 가서 밤을 새면서 프로그램 만들고 뭐 틱톡틱이라는 그 게임, 우리 오목 게임 같은 그런 거 만들고 이렇게 했었죠. 그랬다가 이제 폴 앨런은 워싱턴 주립대학으로 가고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교로 갔죠. 폴 앨런도요.
SAT 만점 받은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천재죠. 작년에 들어갔죠. 작년에. 1975년에 알테어 8800이라는 처음 PC 모델의 기본형입니다. 이게 알테어 8800이라는 게 이게 첫 번째 PC예요. 개인용 컴퓨터. 그전에는 개인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없었죠. 이게 나오니까 빌 게이츠가 폴 앨런을 꼬셔갖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거예요. 여기에 운영체제를 만들자.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1978년인가 IBM이 본격적으로 PC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IBM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계를 맡겼어요. 그래서 1980년에 나온 게 여기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MS-DOS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죠. 그래서 IBM이 이걸 팔라고 운영체계를 팔라고 했는데 빌 게이츠하고 폴 앨런이 안 팔았어요. 왜냐면 빌 게이츠는 그 당시에 PC가 이제 모든 회사가 만들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IBM에 파는 것보다 전 세계 모든 PC에 우리 걸 넣는 게 낫겠다 그랬죠. 그리고 1995년에 모두가 아는 윈도우 시리즈 386 시리즈부터 쭉 나온 게 그때 만든 거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윈도우 시리즈의 의미는 단순히 PC 운영체제를, 컴퓨터 운영체제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윈도우 운영체제가 나옴으로써 전 세계의 컴퓨터를 연결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는 각자 쪼개진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를 만들므로써 전 세계 어느 컴퓨터인지 다 연결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디지털 시대가 이게 떠오르기 시작을 했죠. 그게 벌써 40년이 넘었죠. 그걸로 빌 게이츠는 세계 부자 1위를 기록했고요. 그죠? 그리고 경제 이론에서는 아까 봤던 산업화 시대에는 시소성으로 서로 소유하려고 경쟁하는 기반에서 그걸 처음으로 바꿔놨죠. 그죠? 수학 체감의 법칙이죠. 그죠?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똑같은 논에다가 인력을 더 많이 집어넣는다고 종자를 더 많이 넣는다고 한없이 생산이 증가하지 않죠. 어느 정도 조금 증가하다가 말죠. 그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빌 게이츠가 처음으로 보여준 건 수학 체증의 법칙이에요. 윈도우 시리즈는 1억 개를 만들던 15개를 만들던 수학 체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존 이론을 다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적응을 못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연결이라는 개념이 윈도우즈는 PC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윈도우가 있음으로써 PC 업자들이 무지 많았죠. 삼성전자, LG전자도 이 PC를 만들면서 컸죠. 그죠? 거기에 서드 파티, 그죠? 마우스부터 키보드, 프린터, 이런 수많은 호환 장비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커져갔죠. 생태계를 만들면서, 윈도우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만들면서 이 컴퓨터라는 세계가 커지면서 오늘날 세상이 된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내부에서도 이제 CPU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니터나 이런 위에 윈도우스의 서드 파티는 이제 이게 장비가 아니라 이런 거에 웹브라우저라든가 그죠? 워드나 이런 편집 툴이라든가 제3자 프로그램들을 윈도우가 OS가 수용함으로써 프로그램끼리도 연결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졌죠. 그리고 하드웨어는 이제 CPU를 중심으로 주변 장치들이 계속 연결이 됨으로써 거기 사업자들도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디지털 시대 중요한 API라는 개념이 무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그런 중심 윈도우 OS 같은 중심 운영 체계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접속하게 해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앱을 만들어서 애플의 iOS에 올린다 그러면 애플에서 API를 공개해서 조율해요. 그래야 연결을 할 수 있거든요. 이 API라는 개념, 연결의 상호성을 확보해 주는 거, 이거가 디지털 세상에 매우 중요하죠. 이게 없으면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능하니까 연결을 통해서 생태계가 형성되고 그 생태계가
계속 연결이 증가함으로써 성장하고 진화하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네트워크의 생성과 진화 이런 게 가능했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이제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디지털 시대가 커간 중요 인물들을 다 짚어보는 겁니다. 팀 버너스라고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죠. 1955년생입니다. 빌 게이츠도 1955년생. 스티브 잡스도 1955년생일걸요? 1955년생들이 천재가 많은가 봐요. 그 해가 뭐가 있나 봐, 기운이요. 그죠? 이 양반이 만든 게 월드 와이드 웹. 그죠? 웹의 표준화예요. 월드 와이드. URL, 주소죠. 웹페이지가 있는 어디 주소를 있어야 찾아가죠. 우리 주민등록번호하고 똑같습니다. URL 주소가 있어야 찾아가죠. 하이퍼링크. 콘텐츠를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 단어에 연결됐고 뭐 연결된 거 다 하이퍼링크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리고 HTML. 그죠? 그거를 웹페이지로 짜주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죠. 제가 2001년에 가서 이것부터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HTML부터 배우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이 세 개로 해갖고요. 세 개 해갖고 전 세계에 윈도우가 전 세계 PC를 연결했다면은 그렇죠? 이거는 이때부터 이용자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웹을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어떤 웹을 사용하던 표준을 만든 거예요. 이게 API하고 똑같아요. 웹의 표준을 만든 거예요. www가 월드와이드 웹. 그래서 저기서 표준을 만든 걸 갖고 어떤 운영체제든지 다 거기에 접속이 되죠. 예를 들면 맥을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윈도우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운영체계가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똑같이 월드와이드 웹을 쓰죠. www 시작하는. 그리고 나서 마크 앤드리슨이라는 친구, 1975년생일 거예요. 20년 후에 태어난 천재 또, 그죠? 이 친구가 만든 거는 모자이크라는 웹브라우저를 처음에 만들었고요. 그걸 기반으로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는 웹브라우저에 표준화를 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월드와이드 웹처럼 어느 OS 체제든지 다 들어가서 작동이 되게 처음으로 한 거예요. 이때부터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가 나오면서 일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인터넷 서핑이 가능하게 해줬죠. 왜냐면 내가 어떤 PC를 갖고 있던 어떤 운영체를 갖고 있던 이걸 깔면 인터넷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정말 대단한 역할을 했죠. 제가 2001년에 공부할 때 주 웹브라우저가 넷스케이프였습니다. 그래서 HTML이든 자바스크립트 뭐 하면은 검증을 다 넷스케이프로 먼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나왔는데 넷스케이프 검증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도 검증하고 그래서 그게 에러가 안 생겨야 통과가 됐어요. 그런 거를 했었고 그 다음 인물이 중요한 게 이제 이 스탠포드 박사과정에 있던 두 사람, 그죠? 레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브린. 이 사람들이 웹까지는 이제 웹브라우저까지는 만들어 쓰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컨텐츠를 어떻게 쉽게 연결하고 이용할 수 있게 이용자 혁명을 일으킨 게 이 두 사람이죠. 그게 이제 페이지 랭크라고 검색한 거를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가장 최적합 시켜서 보여주는 기술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검색이라는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전 세계에 있는 점점 늘어나는 웹페이지 속에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가장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줬죠. 그죠? 그게 이제 98년에 나온 구글이죠. 이걸 통해서. 98년에 나왔으니까 제가 2000년에 공부할 때 학교 딱 가니까 애들이 이것부터 가르치더라고요. 저는 그때 학교 갈 때까지 네이버가 그때 나왔으니까 네이버만 썼지 구글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여기에서 고급 검색까지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부터 학교에서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본격적으로 모바일 시대를 연 스티브 잡스가 2001년에 제가 그 공부하러 간 해에 아이튠스라는 걸 만들었죠.
여기서 이제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지, 왜 포괄적 수용성, 인클루시브라는 게 중요한 건지를 보여주기 시작했죠. 사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많이 알지만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디지털 네트워크의 생태계에서 그런 인클루시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생태계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아이튠스 그때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예능 PD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넵스터, 한국에서는 소리바다, 이런 거 갖고 저작권 싸움하고 난리하고 이제 그 음반 기획자들은 맨날 만나면 PD님 저희 다 죽었어요. 이제 MP3 때문에 CD 하나도 안 팔려. 이런 고민할 때니까 이 스티브 잡스의 아이튠스가 얼마나 혁명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게 롱테일 마켓, 지난 시간에 얘기한 롱테일 마켓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리바다, 넵스터하고 2001년에 판결이 났을 거예요. 넵스터가 미국 대법원에서 이건 불법이다. 그래서 넵스터가 문을 닫았죠. 그 법정 전쟁을 하고 있을 때 CD는 한 장에 30불에 팔리거든요. 3만 원이 넘죠. 10곡이 들어가 있어도 내가 원하는 건 한 곡밖에 없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음악 저작권자들을 가서 설득을 했어요. 99센트에 팔겠다. 한 곡당. 그 대신 99센트를 다 당신들한테 주겠다. 나 한 푼도 안 먹겠다. 그래서 설득을 한 거예요. 처음에 설득이 안 되죠. 왜냐면 CD 하나에 30분인데 99센트 받아갖고. 그런데 그게 롱테일의 개념이에요. 99센트를 1억 개 팔면 되지 않냐. 그죠? 그럼 1억 불 아니냐. 너 CD 30분짜리 몇 개 팔겠냐.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뭘로 먹고 살았어요? 아이파드. 처음에 이렇게 두껍게 나왔죠. 아이파드로 애플을 다시 일으켰죠. 그죠? 이게 인클루시브, 포괄적 수용성의 핵심이에요. 생태계에서는 누구든지 수용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용하면 내가 감당이 안 되고 내게 없어지니까 안 하는 건데, 그건 당연하죠, 산업화 시대에. 이렇게 모델을 바꿔줘야 돼요.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해서 너는 여기 들어오고 네가 이걸 먹고 나는 이걸 먹고. 제가 공유경제라고 부르는 우버나 위워크나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거기는 기존의 대여 사업자들 아니면 택시 사업자들이 하던 모델을 효율화시킨 거예요. 거기서 이거는 너네가 먹어. 원래 먹던 걸로 먹어. 나는 다른 걸로 먹겠다. 이 모델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게 안 나오면은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인클루시브, 포괄적 수용성이 되지 않아요. 우버 때문에 택시기사가 손해보면 안 돼요. 그건 인클루시브 정책이 안 맞아요. 그죠? 근데 우버 때문에 택시가 다 망했죠. 그러니까 우버가 못 크는 거예요. 우버는 미국에서 심각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금지를 시켰죠? 사방에서 지금 그걸 금지시키기 위해서 이거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인클루시브로 포괄적 수용성을 안 가면은 생태계에 이달화가 생겨요. 손해보는 사람들은 그걸 물고 늘어지거든요. 물고 늘어지면은 그것 때문에 제동이 걸려요. 그럼 확장성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태계가 커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버나 위워크가 상장을 했는데, 아니면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못 커지는 거야. 대부분의 디지털 기업들이 상장하면은 거의 2배 이상, 3배 이상 막 주가가 뛰거든요. 근데 두 회사는 유일하게 상장가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를 못 찾았어요. 찾겠죠. 본인들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근데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스티브 잡스는 저 사람이 한 거는 그거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패드를 팔면서 젊은이들한테, 음악을 좋아하는 애들한테 열광을 시켰고, 그 기술 기반으로 아이폰을 만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이패드가 없었으면 아이폰이 안 나왔습니다. 아이폰에 대부분에 들어간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아이패드에서 개발을 한 거거든요. 이런 문제. 그래서 이제 이런 인클루시브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이 도표를 제가 여러 번 보여주죠. 매우 중요한 도표입니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극복을 해서 총효용 증가를 무한대로 시키는, 그래서 이용자를 끊임없이 들어오게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플랫폼을 만드는데, 여기서는 이용자 누구라도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떠나고 그 사람은 그 플랫폼, 그 생태계에 이단화가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 계속 그 플랫폼이 브레이크가 걸린다.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성장의 확장성에 한계가 생긴다. 이 확장성이라는 말은 디지털 시대에 이 네트워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스케일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스케일업, 확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투자를 해요. 지금 매출이 100조가 나온다 해도 확장성이 없으면은 투자 안 해요. 근데 지금 매출이 1년에도 적자도 수조 원이 난다? 근데 확장 가능성이 있으면 투자를 해요. 이게 스케일업이라는 단어가 무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케일업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인클루시브, 포괄적 역성을.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면 누구든지 손해를 안 보고 오히려 내가 본다. 그래서 이제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것도 한 15년 됐는데 그것도 새로운 개념으로 그때는 남들하고 경쟁 안 하는 분야로 가는 게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블루오션 전략이 뭐냐면요. 100억의 시장에서 내 경쟁자가 60억 원을 먹고 내가 40억 원을 맞는데 이거는 내 경쟁자하고 합쳐서 1000억 시장으로 키운다. 그리고 내 경쟁자는 600억 원을 먹고 나는 400억 원을 먹겠다. 이게 새로운 전략이에요. 이런 생태계에서 인클루시브가 필요한 이유는 그런 어떻게 하면은 100억 시장을 1000억으로 키울 건가.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의 OTT 시장도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 한국의 푸기나 옥수수나 TV나 이런 기본 시장들 OTT 사업자들이 긴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SKT의 옥수수하고 지상파의 푸하고 합쳐서 웨이브라는 게 출범을 했고요. 지난달에 출범을 했고 넷플릭스는 이제 계속 커지고 있고 올 연말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들어오니까 한국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무한 경쟁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린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오면은 OTT 시장이 10배, 20배 커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대규모로 아까 얘기한 브로드 커버리지에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이걸 찾는데 여기 없어요. OTT 시장은 마이너 시장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작은 시장이었는데 그렇게 큰 사업자들이 들어오면은 OTT 시장이 메인 시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메인 시장이 되니까 그 원리가 그거예요. 그러면 넷플릭스 니네가 지금 100억인데 500억 먹어. 디즈니 니네가 50억인데 500억 먹어. 우리가 80억인데 800억 먹을게. 이게 이 시장에서 돌아가는 논리예요. 근데 이 생각들을 안 하죠. 이게 무지 얘기는 쉬운데 어려운, 전략적으로 상당히 만들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용자 개념, 소비자에서 이용자 개념으로 왜 넘어가야 되는지, 이용하는 게 다시 만들어내고, 이런 논리들이 나온 게 그거거든요. 디지털 시대는 희소성이 아니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죠? 정보도 너무 많고요. 그죠? 연결도 너무 많아요. 아마 지금 기성세대도 예전보다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몇십 배 많을 거예요. 박사님도 그렇지 않나요?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연결된 사람이 수준없이 많죠. 뭐든지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경쟁을 왜 하냐 이거죠. 지금 5명이 뛰는데 저기 가면 결승점에 10개가 있는데 그걸 왜 죽어라 뛰고 거기다 에너지를 낭비해요. 거기 왜 엔트로피를 쌓냐 이거죠. 경쟁이 아니라 공유하면서 누구든지 참여해서 이익을 보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장을 10배, 20배로 키운다는 거죠. 그 시장에서 내 걸 뺏는 게 아니라 가치에서 키우는 이런 개념.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이익 추구가 아니라 가치 추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영학에서는 지금 이거 갖고 논쟁이 많아요. 지난 30년 동안 베이비 부머 세대가 CEO가 되면서 미국이 원래 산업화 시대 70년대까지는 공적 가치가 높았어요. 기업에서. 근데 70년대부터 산업화가 완성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이 최정점에 올라가니까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주의 이익 추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업 운영을 그렇게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다 성장을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가치 추구를 하고 왜 회사가 가치를 추구하는 게 미래에 더 확장성이 높은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인력 정책부터 다 그렇습니다. 인력 정책도 가치 추구로 바뀌면은 직원들이 회사 오는 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있는 거나 회사가 있는 거나 똑같아야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한테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가능한 게 부모, 자녀 다 관계가 잘 못하더라도 감싸주고 어떻게 잘하게 해줄까 해줄 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 인력 정책도 그렇게 다 바뀌고 어떻게 가치 축으로 바뀔 건가. 그죠? 왜 그러냐면은 산업화 시대는 모든 그 판단 기준이 가격으로 따집니다. 통계도 다 가격이거든요. 통계청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경제 정책에 혼란이 온 게 경제 정책이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 경제 통계라는 게 가격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GDP라는 게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의 총합이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 없어졌잖아요. 가치잖아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을 이용한다. 그럼 가치를 몇 천억, 몇 조 원을 생산할지 모르는데 그럼 가격으로 잡히지 않잖아요. 페이스북 카톡을 이용함으로써 여기 개개인이 생산성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이게 다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통계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니까 옛날 가격 기준의 통계만 갖고 경제 정책을 만드니까 모든 회사들이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니까 모두 여의도, 웨스트민스터, 백악관 모두 난리치고 있죠. 그거는 이제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가치축으로 바뀌고 거기에 가격 기준이 아니라 여기서는 생태계가 성장하느냐 아니냐, 누구나 성장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 문제도요. 교육 문제도 이 학교에 온 애들은요, 지금까지는 명확했습니다. 경제에서 가격 기준으로 모든 걸 맡기듯이 성적이 기준이죠. 공부 잘하는 놈, 못하는 놈. 끝. 그죠?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은 지난 30년 동안 그걸로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질 거야. 성적 잘하는 놈, 못하는 놈, 끝. 그래서 그것도 성적 못하는 놈들은 다 쳐지고 이건 고려 대상도 없어요. 성적 좋은 놈들끼리 누가 더 유리할까를 갖고 이렇게 바꾸고 정권이 뜻을 따라 바꾸거든요. 그게 아니라 가치 기준으로 바꿔야죠. 누구든지 어느 학생이든지 가치를 만들었으나 어느 학생이든지 소중한 그런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건가. 인클루시브죠.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는 서울대학교가 만약에 5대 1이다. 그러면 3,000명 뽑으니까요. 15,000명이 지원하잖아요. 서울대학교에 지원하는 15,000명은요.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할 능력이 다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디지털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게 이제 베타적이었잖아요. 예전에는요. 그 15,000명이 서울대에서 공부할 수 있지만 경쟁을 붙여서 3,000명만 뽑잖아요. 그게 모든 영역에서 다 그럴 거예요. 근데 디지털 시대는 서울대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15,000명이 원하면은 서울대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게 디지털 시대예요. 그거를 어떻게 학교 시스템이 만들 건가? 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이 인클루시브 포괄적 수용성이라는 개념은 앞으로 우리가 생존하고 성장하는데 무지 중요한 개념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내가 어떻게 나의 관계에서 포괄적 수용성으로 저 친구 믿지만 나한테 정말 안 맞는 친구지만 어떻게 수용할 수 있나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그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중요한 용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